우리 브릿지 피플 열린 강연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는데, 우리 저 말고도 유능한 이 강연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챗GPT에 대한 이슈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챗GPT와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목요일날 챗GPT를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그때 AI 쪽 들으신 분? 훌륭하시고, 세 분. 좋습니다. 그때 3시간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죠. 아쉬웠지만은 그걸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챗GPT에 대한 이해가 빨리 이제 갈 것이고, 저는 활용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와 메타버스의 만남인데 어떻게 만나게 할까? 그래서 오픈 AI의 로고가 중간에 있거든요. 저 로고를 한번 제가 집어넣었어요. 저걸 통해서 메타버스 환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4-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챗GPT를 배워야 되고 메타버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챗GPT와 메타버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아까 우리 장동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챗GPT와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필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이 메타버스, 놀면서 돈 버는 메타버스가 2주 만에 2,000부가 팔렸어요. 왜 팔린 이유가 보면 이제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인공지능 부분은 최종 도서 학술 부분에 2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다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같이 뒀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거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을 제가 사진을 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볼 때 굉장히 큰 세상을 저는 내 나름대로 봤었고, 그걸 어디에다 표현을 할까라는 그 궁금한 고민을 하다가 메타버스를 책을 내면서, 우리가 디지털이 만든 가상 세계가 굉장히 큰 세상인데 거기에 한번 제가 저의 이 생각을 한번 집어넣자라고 해서 표지를 놨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이 이 테마로서 항상 삶하고 같이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그 다음에 AI. 이 3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일과 영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메타버스가 아날로그로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AI도 가능한가요? 안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안 됩니다. 아까 학습을 시키고 표현을 할 때 일과 영과 그 다음에 파라메타의 숫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1과 0인데 어떤 그림이라든지 글이 데이터로 저장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A에 460, 470, 471, 47,771 이렇게 데이터로 이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참 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데이터화돼서 시각화도 시키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고 구사하고 이런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를 만들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는 이 그림 자체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 원의 영화가 미래에 그대로 될 것 같아요. 한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는 레디 플레이 원을 권장을 합니다. 저걸 보게 되면 미래에 이 어떤 환경과 어떤 디지털 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실감형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원거리,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즐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AI,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제 진짜 가까이 왔어요. 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챗봇이라는 24시간 360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PC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질문을 언제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A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하기 전에 플랫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2000년, 2010년, 2020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2000년 있을 때 인터넷 이전에 하이텔 나우를 천리한 유니텔 했을 때 그게 세상에 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미국에 DHL로 보내고 일주일 걸린 다음에 상품을 받고 이 상품이 아니고 다른 이런 반복적인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즉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아마존 웹서비스가 있는 이문영 우리 주사도 있는데 아마존이 가장 특혜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책을 팔던 데에서 IT 회사로 거듭났던 데가 2000년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20년의 메타버스예요. 이 2020년 메타버스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는 평균 연령이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50이면 이 메타버스의 타겟은 40에서 50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알파 세대라는 얘기를 이제 막 나왔어요, 세상에. 이 알파 세대는 과거에는 MZ 세대로 얘기를 거론해서 스마트폰을, 디지털을 끼고 태어난 세대를 이제 MZ 세대로 했는데 굉장히 접근성도 뛰어나고 게임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이 게임에 능숙한 애들이 지금도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MZ 세대들을 게임을 하지 말라?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언어로, 그 안에서, 이 가상 환경, 게임 환경 안에서 서로의 대화를 하고, 거기에 가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메타버스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MZ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 지금 알파 세대는 AI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사람인가를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들이 메타버스를 몰라도 돼. AI를 너무 복잡해. 나 몰라도 돼. 세상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알만큼 혜택을 볼 수 있고 즐거움을 가져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졸면 죽는 거죠, 이제는. 하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챗 GPT와 메타버스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크게 현실과 메타버스라는 환경, 디지털 환경인데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는 핵심이에요. 매개체가 뭐냐? 매개체. 뭘로 소통할 건데? 어떤 도구로 소통할 건데? PC야? 스마트폰이야? VR, HR이야? 기타? 플레이스테이션이야? PC야? 이렇게 중간의 매개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매개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또 하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여기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인프라는 5G, 6G,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분명히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대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영역으로 지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속도와 또는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정말 거북이처럼 걸어가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재미가 있겠어요. 속도인데. 게임에서도 어떤 게임을 하는 이 방을 가게 되면 속도가 어떤 속도로 제공을 하냐에 따라 그 게임방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예요. 왜? 게임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메타버스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신, 속도.
메타버스 유형별 크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한번 조합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포켓몬고를 한번 경험을 했을 거죠. 이 포켓몬고가 있고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로깅은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든 아니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글을 올리는 이 자체가 라이프 로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라이프 로깅, SNS상에서 나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조도 받고 좋아요도 받고 소통하는 이 공간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 주소라든지 지도라든지 그걸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지털이 만든 가상 세계에서 뭐 로블록스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뭐 이프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우리가 가상 세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실감 있게 또는 우리가 목적성 있게 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박성규 수장도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자체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사례들이 있어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 뭐 이케아 플레이스, 삼성 헬스. 우리가 이 라이프 로깅에서 지금 애플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라이프 로깅 영역이에요. 아이폰에다 굉장히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뿐만 아니고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서 라이프 로깅을 좀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 목적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장표 한 장이 다 끝납니다. 사실은. 이 한 장 가지고 1시간, 4시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원격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지? 라고 구분을 해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코로나19 때 많이 사용했던 궤도타운이 원격 협업의 소통 지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뭐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오피스 구현 또 메타가 이걸 또 뒷받침하면서 또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어스, 뭐 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메타버스는 뭘까? 라고 하면 사회관계 형성 메타버스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이 로블록스, 제페토, 그 다음에 메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사회관계 형성 플랫폼이 굉장히 이 사용자를 증가시키면서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페토가 지금은 아바타와 놀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오피스도 제공하고 쇼룸도 제공하고 다양한 제공하면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 나왔던 SK텔레콤에 나왔던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탁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SK텔레콤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아웃소싱을 준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붐이 꺼지니까 아웃소싱이 중단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진도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은 굉장한 걸 또 터뜨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로블록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여기서 이 온라인판 레고 비디오 게임 플랫폼 이 글씨가 좀 달았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범죄 하나가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궤도터. 궤도터는 그렇지만 이 세 개는 또는 뒤에 있는 세컨드 라이프라든 포트나이트 같은 게 이게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좀 뭐지라고 얘기하는데 저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MZ세대. 여러분이 타겟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MZ.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챗 GPT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이 MZ 세대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더 활용하겠죠. 어떤 방법과 절차와 또는 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아까 도구,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가 스마트폰이냐 PC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하나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틀립니다.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는 이 다양한 게임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실감 있게 많은 사람 게임을 이뤄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네 가지로 우리가 플랫폼을 안에서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역할들이 각각 크게 오픈월드, 샌드박스,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아바타. 이 네 가지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지구 또는 어떤 월드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빌딩을 짓고 나무를 짓고 해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샌드박스에서 지정된 땅 안에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개축하고 나무를 짓고 내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 홈, 마이 룸을 가지고 꾸며나가고 그 다음에 가든에서 초대해서 사람들하고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대해서 영화도 같이 보게 하는 그걸 만드는 걸 샌드박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면 이 샌드박스는 만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만들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는 사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자랑을 해야 되고 누군가 같이 활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의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제공자가 게임을 무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빌더라든지를 통해서 건물도 짓고 총도 만들고 아바타도 만들고 예쁘게 집도 디자인해서 또 가구도 만들어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사고 또는 장식을 갖다 놓고 자랑도 하고 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나 잼은 가상화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로벅스, 그다음 제페토 가상 잼이라는 것을 직접 잼을 사야만이 그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현금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발행을 해서 그 화폐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숫자로 판매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크리에이트 이코노미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챗 GPT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바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가 누구야? 뭘로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아바타인데 아바타한테 옷을 입히고 뭐 굿즈도 입히고 뭐 모자도 씌우고 때로는 지금 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 남자로 살았는데 그 안에서 여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을 살 수 있고 항상 뭐 영화배우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서 다른 친구를 또 사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없이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가상세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력장치로서의 아바타. 그러면 이 입력장치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또는 이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라든지 아니면 뭘 할 수 있는 도구를 입력장치로서 그 다음에 소통의 매개체. 소통의 매개체는 그 안에서 대화를 하든 지금은 우리가 아바타 위에 사람을 이렇게 띄워서 그 사람을 직접 사람으로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멋진 아바타를 여기서 보이는 아바타보다도 이 제페토 형태의 아바타를 가지고 실제 사람처럼 활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 너는 정말 본캐는 누구야? 라고 탁 누르게 되면 본캐에 대한 사진이 나와서 서로 이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고 팔았으니까. 그다음 돈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의 호라이즌, 넥슨의 패스플레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엔비디아가 사실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챗 GPT에서 굉장히 특수를 노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회사는 운도 정말 많이 따라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챗 GP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GPU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괜찮은 회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같은 경우도 이 가상 공간에서 다른 지역하고 동일한 공간처럼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연,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쇼룸을 만들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의료 보건도 굉장히 할 수 있는데 의료 보건은 이 비대면에서 메타버스에 가장 정말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의료 보건 쪽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을 보호하면서 상대방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쪽이고 그리고 이 줌하고 또는 팀즈하고 다른 부분은 휘발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가 지정한 병원에서 그 사람이 오면 그 기록에 남고 언제 그 사람을 다시 초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톡에서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밴드에서의 대화가 다른 점은 밴드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니면 카톡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막 없어지고 날아가잖아요. 이런 형태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장소에 다시 동일한 시간에 또는 동일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보건 쪽, 그 다음에 교육, 이건 대단하죠. 교육은 챗 GPT를 만나면 교육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혁명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브랜딩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판매, 판촉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우리가 아까 우리 정동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GAI 같은 경우도 AI를 두 개로 인더스트리얼 AI, 프론트 AI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공장 제품이나 품질 검사 이런 것들 또는 판독하고 하는 부분들, 불량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인더스트리얼 AI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 GPT는 프론트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앱을 개발하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백엔드 기술 얘기하죠. 프론트엔드 기술 얘기하잖아요. 서비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백엔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챗 GPT는 프론트엔드 기술. 이 프론트엔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매개체 역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체. 뭘로? PC, 크롬포트로 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우리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딥러닝은 머신러닝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딥러닝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일일이 하나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딥러닝인데 이게 자연어 처리, 아까 우리 정두희 교수님도 얘기했던 이 NLP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챗 GPT의 핵심적인 언어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 모델의 훈련을 아까 1과 0처럼 숫자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사람이 다 코딩을 해서 레이블링도 하고 바운딩 박스도 하고 또는 문장의 어떤 데이터 구조도 만들고
주어, 동사, 목적어도 만들고 다 하나하나 사람이 만드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강화 학습을 시켜나가는 과정도 있는 거죠. 생성형 AI가 크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 GPT, 오픈인에서 챗 GPT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생성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들, 그 다음에 작곡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생성형 AI는 텍스트 인공지능, 그림, 작곡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음성도 가능합니다. 음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챗 GPT가 할 수 있는 15가지, 이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가 가능할까를 저는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아서 얘가 할 수 있는데 숫자로 길게 표현하면은 한 1000개는 넘겠죠. 그 중에서 묶어서 한번 계산해보니까 15개. 대표적으로 글쓰기, 소설, 창작, 보고서 작성, 이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수학 분석이 굉장히 잘해요. 수학 분석. 수학 분석 어떻게 잘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대한 회사 수학 분석을 해달라. 그 다음에 네이버의 경쟁사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달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다음이든 어떤 경쟁사하고 그걸 표로 비교해서 만들어다까지 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는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이걸 학습을 하든 스스로 사람이 학습을 하든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냥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내가 훈련을 시키면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틀리면 빠져나가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봐요. 내가 답했던 것을 다시 컴퓨터에서 이거 말고 이렇게 해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화학습이 보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끝나면서 굿 앤서 정말 잘했어. 그러면 얘는 이 답을 잘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답을 이 높게 평가하는구나 해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챗 GPT와 메타버스 새로운 비즈 창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맞습니다. 많아요. 챗 GPT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챗 GPT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앉아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되잖아요. 그거부터 가이드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중간에 매개체로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언어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려다 이제 넘어왔는데, 하나는 영어 회화에 챗 GPT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걸 하면서 그제 저녁에 이 주상절리를 갔다 온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그런 소스를 줘서 들어갔는데 한 5-6시간 영어 공부를 했어요. 원하는 대로 영어 회화가 돼. 정말 아까도 잠깐 우리 정동윤 박사님 교수님이 보여드렸듯이 영어 회화, 그러면 그 영어 회화가 챗 GPT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인식을 하고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남자가 원하든 여자가 원하든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회화로. 그리고 텍스트로도 답변을. 그러면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되는 거고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챗봇에서 가장 강하게 음성 인식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스컵 챗봇이 굉장히 또 음성 이 오픈 AI가 만든 건데 답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음성을 인식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에스컵이 요즘에 또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챗 GPT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살 수 있는 건 가이드, 언어, 게임 보조 역할, 그 다음에 콘텐츠, 챗 GPT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자연어 이해 생성,
번역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마케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챗봇 마케팅, 그 다음에 가상 상점, 굉장히 상점이 많으면 이 챗 GPT가 가이드를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창하게, 그 다음에 그 가게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QR코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이 챗 GPT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점 앞에 QR처럼 하게 되면 챗 GPT가 그 과거에 또는 그 상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녹화해서 설명을 해주든 즉시 설명을 해주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정말 가능해요. 왜? 아까 제가 디지털이 만든 가상세계, 디지털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로 저장된 것을 분석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용이하다. 왜? 메타버스 플랫폼 아니기 때문에 다 데이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 하게 되면 가상 쇼핑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챗봇 마케팅, AI 컨퍼런스 어시스턴트, 그 다음 가상 여행 가이드. 이 가상 여행 가이드가 나중에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챗봇 마케팅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즐기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챗봇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를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개인화된 상품 추천 또는 이벤트 안내 이런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퍼런스가 있으면 다 모여. 그 다음에 컨퍼런스 기획부터 실행, 그 다음에 이 모객까지도 다 이 챗 GPT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의 상담도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챗 GPT가 사람처럼 앉아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 추천 서비스, 광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였던 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였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세상이 도래됐습니다. 누구나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챗 GPT와